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몇 주가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이번 학년에는 정말 기필코 내가 몇 등 해보리라 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도 설정하고 열심히 계획표도 짜곤 하죠. 하지만 요맘때쯤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마음이 좀 해이해질 때가 됐어요. 그럼요. 계획을 세워봤자 대부분 학생들이 다 작심 삼일입니다 그렇죠. 3일을 못 넘겨요. 네. 저도 의욕이 앞서가지고 무슨 뭐 수학 문제 하루에 10장 풀기. 네, 10장 너무 심하다. 수학 1시간 공부, 영어 1시간 공부 이렇게 노는 거는 막 평상시에 막 3시간씩 노는 애가 막 네. 30분만 놀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하네요. 하니까 못 지켜요. 맞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좀 의욕이 있어가지고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언제 이게 깨지냐면요. 다 그 새 학기가 돼가지고 같은 반에 네. 절친을 만났을 때 내가 아는 얼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 그 1년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넘겼지만 내 앞자리에 정말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던 예쁜 여학생이 앉아있으면 큰일 났네. 수업 시간 내내 그 친구 뒤통수 보느냐고 네. 선생님이 무슨 소리라도 하나도 안 들려요. 이렇게 정말 새 학기에는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아무리 목표를 잘 정하고 계획표를 잘 짰다고 하더라도 요맘때쯤이면 아이들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저희 수다학에서 또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해이해진 마음 다잡기 특집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학기 초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학에 좀 매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낯선 두 분이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미숙입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생 학부모도 아니고 네. 중고등학생 학부모도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이 2명인데 둘 다 대학을 벌써 갔고요. 둘 다 원하는 대학을 갔고 네. 그 바탕에 수학 공부가 있었기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이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전 국민이 원하는 바로 그 대학이에요. 그 대학. 그 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 보내신 건가요? 맞아요. 두 아이 모두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인데 네. 2명이 다 서울대를 간 거죠. 대단히 일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그건 또 그렇네요. 그래서 역시. 어머니께서 막 돈을 정말 엄청나게 써가면서 고액 강사들 찾아다니고 쪽집게 강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냈다면 우리 방송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그렇지 방송은 않죠. 사실 이런 사교육을 네. 지양하는 방송 아닙니까?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네. 극성스러운 사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제가 만약에 첫째 아이만 키웠다면 사교육 없이 서울대를 보냈어요. 특집에 나올 뻔했는데 우와. 둘째 아이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게 됐고요. 네. 근데 제가 아이들을 수학에 관심 있게 가르친 게 서울대 합격의 비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수다학과도 맞는 것 같고 수다학에서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정말 많은 노하우를 좀 전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기대가 됩니다. 또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 대표님께서 여기 나와 계시니까 저는 교사 대표로 나온 덕소고등학교 수학교사 주승열입니다. 교사시군요. 다행입니다. 그럼 자꾸 이렇게 얼굴에 그 웃음기가 많으셔가지고 네. 개그맨인 줄 알고 제 자리가 좀 위험해지지 않았나 걱정했거든요. 본인이 눈치챘었군요. 나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뭘 기대를 해요?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네네, 아니 우리 이리 씨 이제 방 뺄 때도 좀 뭘 됐는데. 빼요? 아닙니다. 제가 이맘때쯤 학생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와 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여러 가지 비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실제로 또 많이 좀 아이들이 바뀌었나요? 네, 한 해 한 2,534명 정도의 학생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허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 지금 되게 집중하고 들었어요. 2,543명. 아니 이거는 무슨 거의 뭐 사이비 교주 같은 소리예요. 네. 한 해에 그냥 내가 하란 대로 왜 하고 2,500명이 막 바뀌고 이거는 진짜 그 정도 바뀌었나요? 네, 뭐 많은 학생들이 변화됐는데요. 네. 학생들의 유형들이 정말 많아요. 네. 수업 시간이 시작되면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죠. 와, 수학이 시작됐구나라고 시작되지만 맨 처음에 제 눈을 쳐다보다가 점점점 제 배를 쳐다보는 학생들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뒤에 있는 학생들은 친구의 등을 쳐다보면서 거의 1시간을 다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네.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나마 저는 뭐. 눈을 감지 않아 다행인 경우도 있죠.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지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멀쩡하던 책상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맞아요. 들고요. 네네. 책
찾는데 30분, 정리하는데 30분, 공부할 때 들어 음악 고르는데 10분. 네네. 손톱은 또 왜 꼭 그때 깎고 싶은지 손톱도 깎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 물 마시러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하게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 수다학에 학생들이 보내오는 그런 고민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는데 이걸 끝까지 이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습관으로 만들어서 꾸준히 수학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특집이 상당히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주승열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재미있게 나눴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사실은 마음을 다 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관리 잘하는 법, 그 다음에 네.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 있었던 사례들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시간 관리는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필요하니까 좀 귀담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 맞이 특집 수다학 주승열 선생님의 강연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에 들어서며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수학이죠. 벌써 너무 많이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닌가? 지금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조급한 마음을 가다듬고 수학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아이들에게 신기하고 재밌는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사실 얼마 가지 못하고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껴야 할 아이들이 언제부터 당연하게 포기하고 안주하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물었습니다. 왜 넌 도전조차 하지 않니?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걸요? 수학은 초등학교 때 이미 포기했어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그 후부터 전 수학 그리고 공부 자체를 포기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10년 넘게 제 손으로 직접 써온 스케줄러였습니다. 즉 시간관리장을 아이들에게 쓰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아이들의 1시간 하루하루를 바꾸게 했습니다. 처음 아이들에게 시간관리장을 주며 시간을 관리해봐라 했을 때 반응은 영 아니었습니다. 수학은 흔히 말하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 때문에 지금부터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단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금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니 다행히도 아이들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를 하는가 하면 포기했던 수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결과 제가 담임으로 있었던 학급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성적이 10점씩 오르고 이과반 꼴찌였던 저희 반은 어느새 1등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만큼 성적을 오를 수 있었냐고. 그러자 그 학생은 시간 관리를 하며 성적을 오르는 성공을 느끼고 나니 계속해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었고 그래서 더욱더 시간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시간관리법,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 아무나 잘할 수 없는 수학 공부, 나의 소중한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한 그 특별한 시간관리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리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큰 계획에서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큰 계획을 세우고 나면 작은 계획은 자연스럽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가장 큰 단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일 텐데요.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아보는 버킷리스트가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버킷리스트는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목표 성취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이지도 않고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꿈이라면 곧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꿈, 즉 포기해도 되는 꿈이 되어버리고 성취 기간이 없으면 꼭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 하면 되는, 끝없이 미뤄도 되는 꿈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진로 탐색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수학을 사랑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가진 지식을 주고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수학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지 가슴 깊이 고민하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꿈을 이룰 대학과 희망학과를 적는 것입니다. 수학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저는 수학교육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꿈에 맞는 학교, 과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를 알고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진로와 진학의 큰 계획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네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한 큰 틀을 세우고 공부 습관을 키우는 21일간의 기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추천하는 시간관리장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의고사, 지필평가, 자격증 등의 학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웰 몰치가 1960년대 그의 저서 성공의 법칙에서 21일의 기적을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각이 되뇌 피질에서 뇌관까지 이르는 데는 21일, 즉 3주가 걸리고 이 시간이 지나야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인데요. 이 21일의 계획만 잘 세우면 그 계획은 곧 습관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부르는 21일간의 하루, 한 주는 과연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수학 성적이 오를까요?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우리는 공부할 과목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고 교재를 선택하고 3주 동안 끝낼 분량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지필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주요 과목인 국영수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과목들을 비는 시간에 넣으면 되는데, 이때 수학은 먼저 수업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본 문제를 풀 때에도 문제의 정답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알려주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핵심 개념과 기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 후 교과서, 부교재 등의 중요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2주 동안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관리를 계획하고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3가지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목, 교재, 분량 쓰기인데요. 이 시간관리장을 작성한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10개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영단어를 계획한 것을 보면 이 친구는 아주 열정이 넘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수학 숙제라고만 계획을 세운다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분량을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숙제가 아니라 수학, 교과서 13페이지에서 20페이지라고 구체적인 과목의 분량과 공부할 범위를 적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진행 상태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채점하고 오답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계획 후 실천 여부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천이 안 된 이유를 파악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과목과 교재에 대한 계획은 같은 줄에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관리장은 딱 봐도 매우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시간관리장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세히 보시면 특정 과목에 치우쳐서 학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학습하고 싫어하는 과목을 미루는 경향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시간관리장과 같이 같은 교재를 같은 줄에 쓴다면 과목별 학습 상황이 한눈에 확인되어 이렇게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1주 전입니다.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인데요.
특히 중요한 국, 영, 수 과목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러면 수학은 2주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일주일 전부터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2주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더라도 일주일 동안 다른 과목을 공부하느라 문제를 전혀 풀어보지 않으면 시험 당일 갑자기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 거 경험하셨죠? 그러니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시험 일주일 전에는 공부하는 과목이 바뀌는 중간중간 머리를 식힐 겸 조금씩 수학의 중요 문제를 풀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주말을 이용하여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요 과목이 마무리되었다면 비주류 과목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벌써 시험이 3일 전인데요. 3일 전날에는 시험 3번째 보는 날의 과목, 2일 전에는 2번째 보는 과목, 하루 전에는 시험 첫날 보는 과목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은 시험 전날 오히려 한가하다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간관리 꿀팁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은 여러분, 시간관리와 함께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꿈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 관리장 저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21일간의 기적. 와, 이거는 그냥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모든 습관과 다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수학 공부도 21일 동안 저렇게 집중해서 하면 수학 점수가 안 올라가면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의 실질적인 사례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시간관리장 직접 들고 나와봤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학생이 만든 거에서 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단계별 학습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여기 보면 직접 자기들의 그 꿈과 희망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버킷리스트, 네. 그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그다음에 진학,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1일 동안의 큰 틀을 잡아서 공부하는 사례들을 보실 수 있어요. 기특해라. 정말 열심히 한 거 보실 수 있겠죠. 빼곡하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그 21일간의 어떤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 방송에 나오면서 저희 덕수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저희 시간관리장 모든 파일들을 수닥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네. 뭐 유료로 또 다운받아야 되는 거 아니죠? 돈 벌려고 나오신 거 아니시죠? 무료로 다 하는 겁니까? 네네네. 아, 근데 아까 그 선생님 그 아이들한테 그 성적이 오른 아이들한테 보상으로 선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상금 주셨다 했는데. 나도 좀 궁금했어요. 아, 어느 정도의 액수를 줘야지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아, 요즘 애들이 작은 돈으로는 움직이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저 때 같으면 뭐 1,000원만 돼도 막 좋아했는데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상금을 쓰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때 무려 상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이후에 대회가 계속 지속되면서 아이들이 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아마 시간관리장을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된 성공 경험이 결국에는 성공이 습관이 되어서 아이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아, 다행이다. 선생님이 네. 다음에 풀어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시간 관리장 얘기가 나와 다행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는 따로 용돈을 주지 않고 매일 수학 문제 2장을 잘 풀면 500원씩의 용돈을 주었고요. 네. 고등학교 때는 얇은 수학 문제집 한 권을 끝내고 나면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와, 진짜 돈이네요, 다. 네. 그랬더니 돈이 필요할 때는 아이가 좀 더 속력을 내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성취 의욕이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공부는 아이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은 너무 큰 거는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문제를 끝내면은 부모님도 기쁘지만 아이들도 성취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성취감을 칭찬하는
상징적인 보상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요, 새 학기 딱 시작돼서 공부를 하면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은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효과가 금방금방 나오거나 결과가 좋게 바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좌절하는 이유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고 네.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고 맞아. 이런 것들이 계속 네.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행동하지 않게 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인 실패 경험을 통해서 생겼다면 아이들이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인 성공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성공 경험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 관리, 그다음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얘기 완전 동감했잖아요. 제가 수학을 포기한 이유가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돼. 어느 순간부터 이제 놓게 됐는데 네.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수능 봤을 때 그 수학 점수가 13점 나왔어요. 갑자기 눈빛이 저를 좀 무시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걸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근데 제가 이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네. 이 시간 관리도 이 수학 성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상위권 학생이랑 하위권 학생 그렇죠.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시간 관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성적별로도 좀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네, 성적별로도 학생들의 계획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른데요.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일단 수학을 예를 들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인데요. 그냥 개념서를 보기 좀 어렵다면 글로 풀어져 있는 개념서를 보시면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시간 정도는 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쉬운 문제들로 네.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습과 복습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습과 복습을 진행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보다 20~30% 좀 더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해요. 네. 그래야지만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지치지 않는 정도로만 네. 목표 설정을 또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시간 관리표를 이제 학생들이 적은 걸 직접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네, 실질적으로 잘 작성한 시간 관리장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예술이네요. 딱 보기만 해도. 하는 뭐 그림 작품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명화 보듯이. 딱 봐도 너무 잘한 시간 관리장인데요. 네. 일단 과목별 밸런스가 참 잘 맞아 있습니다. 어. 그리고 4월인 것을 보아 이제 1차 지필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수학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부교재로 예상되는 교재를 벌써 다시 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업 시간에 맞춰서 네. 전반적인 흐름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이제 복습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문제집과 내신 대비하는 문제를 함께 풀고 있어요. 즉 지금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능까지 함께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관리장은 잘 못 세운 시간관리장 같지만 사실은 참 잘 세운 시간관리장입니다. 아, 정말요? 그 이유는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된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이 어떻게 학습해왔는지 학습 상황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아, 자신이 시간 관리를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었기 때문인데요. 아. 시간 관리의 가장 처음 시작은 자기의 시간 관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아까 그 학생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좀 도와주는 게 좋겠죠. 네, 스스로 계획을 짤 수 있을 때까지는 어머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으니 맞아요. 네. 길을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길을 잘 인도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 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매일 규칙적인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네.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일상생활이든 어머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체크하시고 잘못 엇나간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시고 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수닥 다시 보기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혹시 또 피드백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칭찬과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학기 특집 수다학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강연은 우리 주승열 선생님께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통해 수학 관리, 수학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학부모 대표 우리 진미숙 어머님의 강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 방법이나 교육 방법을 비밀에 붙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주변에서 물어오면 늘 있는 그대로 말하고 공유하려고 애를 썼는데 막상 저희 집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고 나니 주변의 친구들이 네. 왜 공부하는 방법을 혼자만 알고 공유하지 않았냐고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항상 말하고 다녔거든요. 매일 수학 문제 2장을 풀게 하라고. 네. 그렇지만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말씀 좀 죄송한데요. 저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도 네, 수학 2장만 풀어가지고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그런 방법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다학에서 네. 이야기를 완전히 다 풀어놓고 가려고 이 자리에 와, 나왔습니다. 네네. 일단 들어보면 정말 어머님의 말씀이 맞는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진민숙 어머님의 두 아이 서울대 보내기 미션 과연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벌써 아이들을 다 키워서 더 이상 아이들의 학습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TV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입시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부모들은 사교육에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아이들은 하루 종일 책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학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공부하기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저는 공부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새학기가 되면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의 학습 방법이 TV나 각종 매체에 소개되곤 합니다. 노트가 예술 작품처럼 잘 정리된 아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눈을 맞추며 매 순간 성실하게 공부한 아이, 길을 걷는 자투리 시간도 잠깐 쉬는 10분 단위의 시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공부한 아이, 진짜 책 속에나 있을 법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서울대를 갔습니다. 이처럼 평범했던 아이가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독서와 하루 2장 수학의 힘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육 방법과 사교육의 홍수라 불리는 이 시대에 그깟 수학 문제 2장으로 될까 싶겠지만 그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하루 2장 수학 학습의 위대함에 대해 더불어 좀 더 쉽게 하루 2장 학습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5분이라도 학습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2장 수학 학습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루 2장 학습을 건너뛰게 되면 순식간에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결국에는 허지부지하게 되어버립니다. 매일 조금의 운동이 근력을 만들어 튼튼한 몸을 만들어주듯 매일 2장의 수학 학습이 뇌에도 근력을 만들어 수학적 감각을 키워줍니다. 더불어 규칙적인 학습 습관이 몸에 배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스스로 깨치며 나간 공부는 문제가 어려울수록 중압감이 큰 순간일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빈틈없이 완벽한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실천하기가 힘이 듭니다. 학습에는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세월의 힘이 보태어지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끝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쉬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매일 학습에서 실패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에게 너무 어렵게 공부시키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는 공부는 엄마가 공부하자 하면 후딱 해낼 수 있는 정도여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지속적인 학습이 결국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수학 문제 중에는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해서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100점을 고집하다 아이가 수학에 지쳐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게 하기보다 7, 80점을 맞으며 기초를 단단히 다지며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려워지기 전에 쉬운 것을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수학을 재미있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기만의 깨달음을 통해 문제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했을 때의 희열을 알고 있습니다. 그 희열을 아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꼬여있는 어려운 몇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 학년에 적용되는 말이지만 특히 초등학교까지의 수학은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공부를 쉽고 완벽하게, 내일 또 쉽고 완벽하게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며 기초 체력을 단단히 다지는 시기입니다. 다른 과목보다 특히 수학은 어느 학년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학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학년의 학습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지금 배우는 과정의 문제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음 학기, 다음 학년을 대비해서 선행을 해놓으면 유리할 것 같아 아이에게 새로운 것, 어려운 것을 시키게 되지만 이게 바로 아이가 수학을 어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실력에 맞춰 약간의 선행을 시킬 수도 있지만 예습 정도여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수학적 사고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 알맞은 쉬운 문제로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며 수학적 사고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입니다. 오늘 2장만 공부하자라고 약속했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해서 5분 만에 문제를 다 풀었다면 거기서 오늘 공부는 끝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빨리 풀면 엄마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납니다. 조금 더 풀면 더 좋을 거야 라는 생각에 2장이 3장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혀두어야 내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누구도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척 할 뿐입니다. 하루 2장 수학학습은 시작은 하루 2장이지만 세월이 쌓이면 방대한 학습량이 됩니다. 하루 2장이면 그때그때 배우는 과정을 복습하고 예습을 하기에 충분한 분량이고 긴 시간을 통해 조금씩 촘촘히 다져진 실력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서울대 합격했다는 그 말을 들은 날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밤이 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부모인 제 마음에 다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를 간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래도 비교적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워 게임하는 날도 있지만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 날은 조금 일찍 자고 알아서 일어나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더 좋습니다. 부모가 큰 그림은 그리고 있되 작은 부분은 아이 스스로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때론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설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교육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네, 새학기 마음 다잡기 특집 수학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하루 딱 2장 수학의 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이 2장을 푼다는 건 상징적인 것 같고요. 이렇게 뭔가 하루에 꾸준히 조금씩 해나가면서 습관이 잡히니까 수학 실력이 저절로 좋아진다. 이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그 딱 2장이잖아요. 네, 2장.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한 장에 네. 그 전지만한 큰 종이에다가 문제 막 100개씩 넣어가지고 이런 거 2장 푸는 건지 100개짜리 2장이냐. 100개짜리 2장이냐 또 아니면 또 2장인데 한 장은 뭐 예습할 거냐 네. 또 한 장 복습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2장보다 더 하고 싶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날은 2장도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런 것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잘하죠, 어머니.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만약에 2장보다 더 풀고 싶어 하면 더 풀어도 되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은 엄마들이 더 시키고 싶은 거죠. 그렇죠. 하루 2장 수학만 학습하면 확실하게 실력이 쌓이고 아주 훌륭한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네네. 덧붙여서 말하자면 하루 2장 수학 학습을 할 때 한 장은 교과서 관련 문제, 한 장은 연산 문제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네. 야,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2장이든 3장이든 문제집을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도전 과제거든요. 어떻게 이 앉혀놓으셨어요, 언니? 저는 처음에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뭐 색칠거림, 네. 미로 찾기, 색종이 접기 이런 걸 통해서 책상에 앉혔고요. 그 습관을 학습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어려운 문제 말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학습량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얘기 있잖아요. 엉덩이 힘부터 엉덩이 키워주고 힘, 그렇죠. 공부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엉덩이 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학생들을 책상에 앉히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과는 조금 다르게 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하기 위해서 네. 친구들과 함께 뭐 100등 올리기 혹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짝을 지어줘서 니네들이 이렇게 팀을 내서 성적을 올려라 라고 하는 팁 같은 것들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게임 하듯이 막 팀플 네. 이런 거네요. 재미의 요소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이벤트성이 강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벤트성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부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부분인데요. 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TV를 다 보고 들어가려고 할 때쯤 부모님께서 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때 또 힘 빠지죠.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참으시고 들어갈 때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혹은 아들 공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 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1분이라도 더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 웬만하면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에 좀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강연 중에 보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도 사실 아이가 매일 학습하는 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아이가 어떤 걸 쉽게 느끼고 어떤 걸 어렵게 느끼는지 그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즐거운 수학을 하는 건 사실 그것부터 좀 알아가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하거든요. 엄마가 공부해 했을 때 들어가서 후딱 풀고 나오면은 쉬운 쉬운 거죠. 거고요. 예. 공부해 그러는데도 미적거리고 있으면은 그건 어려운 겁니다.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세하게 엄마가 조금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애들이 푸는 걸 보고 너무 어려워하면은 좀 더 쉬운 걸로 낮춰줄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쉽다 싶으면은 좀 더 높은 걸로 올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엄마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 하면은 일단 수학 교과서를 조금 자세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학 교과서 목차랑 단원별 목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목표에 맞는 수학 학습은 시키되 그 목표를 벗어난 건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학년 학습일 때는 7 더하기 8은 15는 열심히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들 마음에 조금 당겨하고 싶은 마음에 네. 20 10단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네. 받아올림이 있는 문제를 시키게 됩니다. 7 더하기 8만 연습시키면 애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27 더하기 38을 연습시키게 됩니다. 아유, 아이가 그냥 숨이 턱 막힐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건 관찰이 잘못된 겁니다. 7 더하기 8을 충분히 연습시키고 10이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처리한다를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머님이 교과서 관찰을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의 그 관찰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도 관찰력은 굉장히 뛰어나셨거든요. 제 이 손이나 네. 바지를 보면
오늘 제가 딱지치기라고 놀았는지, 뭐 하고 놀았는지. 구슬치기라고 놀았는지를 다 아세요. 이런 관찰력은 참 뛰어나셨는데 공부에 대한 거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네. 아이의 교과서를 그렇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 실력에 맞춰서 약간의 선행을 시키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예습 정도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아이의 수준을 딱 봤을 때 얘가 선행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후행이 필요한지 이게 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머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셨나요? 아무리 뛰어난 아이들도 1년 이상의 순항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굳이 너무 많이 앞서가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거부 반응을 그렇죠. 느끼게 네. 되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약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은 수학은 큰 주머니에 문제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걸 다 풀면은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빨리빨리 꺼내서 풀려고 선행을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수학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그런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수학적인 사고력이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학적 사고력은 어려운 걸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학년에 맞는 문제를 완벽하게 학습하면서 길러지니까 네. 교과서를 확인하시고 교과서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너무너무 보니까 대단하세요. 이게 뭐 세게 얘기도 안 하시거든요. 네.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비수를 엄청 날리셨어요, 어머님들한테. 저 많이 꽂힌 거 지금 보이시죠? 이미 애 키우는 어머님들은 다 똑같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무래도 오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가르친다고 하면 어려운 것, 모르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해도 큰 공부거든요. 아이들은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어머니도 공감된다. 너무 그렇죠. 너무. 우리가 돈을 벌어야 아니. 된다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공부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좋고요. 아침에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는 학교에서 돌아온 즉시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걱정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네, 꿈과 걱정은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걱정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많은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꿈꾸시길 바라고요. 그 꿈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와, 너무 멋있네요. 오늘 두 분과 사실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뭔가 인생의 철학을 좀 배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새학기 시작되고 나서 내가 아직 이루는 것도 너무 없고 나의 목표가 아직 시작도 못했고 내가 계획을 반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도 걱정, 사실 부모님들도 걱정만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잖아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열심히 꿈을 향해서 실천해 가시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학을 즐겁게 하는 그날까지 저희 수다학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